아베가 승리한 동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김민아 씨가 보고 있는 시선을 한번 그래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다를지 같을지 한번 보시죠.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처음 갔다 왔는데요. 일본 전문가 후쿠오카 갔다 왔는데 말씀하시죠. 네, 우선 야당의 질의멸렬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이 중의원 해산한 지난달 28일에 민진당 이름으로 공천을 한 게 아니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대표로 취임한 신당 희망의 당에 합류한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 지지율이 6% 7% 때 그치니까 내부 보수파 진보파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을 그냥 해체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주목받은 고이케 지사의 희망의 당이 중심이 돼서 야권을 재편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익 성향인 고이케 지사가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 법제에 찬성하지 않는 민진당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민진당 내 진보파들은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입헌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새로 꾸렸습니다. 이 결과 소선거구 289곳 중에서 여당 후보 1명에 야당 후보 여러 명이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된 곳이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226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이케 유리코의 희망의 당은 합류를 결정한 민주당 출신 입후보 희망자에게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 헌법 개정 지지를 비롯한 8개 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사상 검증에 나선 모습까지 보여서 배제의 정치를 하면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네. 또 원전 제로를 빼고는 개헌 찬성이라든지 집단적 자위권법 지지라든지 자민당과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부각이 되지 못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이케 그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아베 총리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약간 보수 쪽에 그 보수 우파 쪽의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민진당이 원체 그 리버럴 정당이죠. 그 이쪽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그 당을 해체해버리고 고이케 쪽으로 같이 붙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고이케가 좀 더 포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민진당 내부에 있는 리버럴 세력들까지 좀 포용하는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고이케가 좀 더 위력을 발휘하고 아베의 자민당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구도를 만들어 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게 혹시 패인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지금 언론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어정쩡한 느낌이 요즘은 진짜 스트롱맨이 인기인가 봐요. 아베도 그렇고. 근데 아베는 사실 스트롱맨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베 신조는 신념의 정치인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강한 건데 이런 국면에서는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민진당이라는 게 사실 뭐 리버럴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전의 상황을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고이케 유리코가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애초에. 일단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전체적인 이제 개헌까지 이르는 그 일련의 정책은 보통 국가화 아닙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키신 분들이니 평화헌법이라는 체제를 갖게 되고 그래서 군대도 못 갖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하고 전쟁도 못하고 너네는 평생 죄인 취급이나 받으면서 살아라. 이런 것이 싫다는 거죠. 아베 신조는. 그렇죠. 그런 게 싫고 그래서 나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 옛날이라는 거는 우리 위대하신 천황폐하가 통치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천황이 통치하는 천황이 군을 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는 그런 체제는 될 수가 없어요. 저 21세기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의 이제 바람인 거고 이제 올드맨의 바람인 것이고 자 나의 할아버지 외조부 기시노부스케 바람인 것이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뭐냐라고 했을 때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해석의 변경을 추진한 것이고 그게 뭐냐면은 지금 헌법에 이제 뭐라고 써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미국이 중국을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중국을 침공할 때 그러면 일본은 여기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느냐. 군대 아니죠 자위대는.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우기기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아베 신조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구
일본판 NSC 이런 걸 만들거든요. 네네. 그걸 만드는 또 이제 법적 근거가 안보법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201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야권들이 뭉쳤죠. 이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개헌 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 우리도 하는 얘기 걔네라고 안 하겠어요? 네. 아베 신조 총리의 일종의 패밀리 비즈니스다. 니네 외조부가 원하는 거를 네가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네가 아베 신조 본인의 어떤 그 사적인 어떤 취향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래갖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공산당이 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기도 했고 거리에 그 집회 시위 안 하는 일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쉴즈 그 일본의 젊은이들이 만든 이제 반아베 성향의 시민단체 이런 것이 출연하기도 하고 네. 여러 여러 가지 변화사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국회는 계속 자민공명 연립 정권이 3분의 2 이상 개헌선 이상을 점하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가 마지막에 딱 일격을 가한 게 삼선 개헌이죠. 네. 우리로 치면 자민당 이게 거기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일당의 영수가 총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민당의 내규, 자민당의 이제 그 당규에 의하면 총재는 2연임까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베 신조 지금 2연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3년임을 가능하게 이제 당규를 바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아베 신조는 자기 임기를 채우고서도 또 하겠다는 거구나. 네, 이게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3년임을 하는 것까지 바꾼 게 이제 올해 초까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그 모리토모 스캔들, 네. 박해학원 스캔들이 터진 것이고 사법법인 스캔들이 터진 거죠. 그때만 해도 네. 정말 위태롭다 그랬는데. 네, 지지율이 한때 그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보통 2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거의 이제 내각을 해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본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베 총리에게도 상당히 위기가 찾아온 거죠. 네, 20% 아래로 20% 선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수상을 갈아야 된다는 네. 게 일본인들의 생각이죠. 일본의 대체로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베 신조 위기가 닥쳤고 그런데 매우 공교롭게도 도쿄에서 고이케 유리코라는 사람이 도쿄 도지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도쿄도에도 이제 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의회가 거기서 이제 다수를 장악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려요 도쿄에서. 최초의 여성 도지사. 네. 네. 그리고 도쿄 사람들이 좀 원래 좀 그래요. 뭐 이시하라 신타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도쿄 도지사를 뽑고 좀 그래요 거기가 네, 동네가 뭐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고이케 유리코가 아베 신조의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그게 올해 초에 이제 막 부상하기 네, 시작했던 한 4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그 아키에 스캔들하고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서 네. 이제 고이케 유리코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이 확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고이케 유리코 이제 어떻게 할까? 과연 도쿄도지사를 하는데 당을 창당할까? 그 당을 창당하면은 중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출마를 할까? 네. 그러면은 출마하면 또 고이케 유리코가 수상도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아베 신조의 스케줄은 7월 달에 중의원 선거를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개헌을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삼선 개헌까지 자기가 했으므로 그 삼선의 당규 변경까지 했으므로 이제는 개헌으로 좀 가기 위해서 7월 달에 중의원 선거를 다시 해서 중의원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재확인하고 개헌으로 쭉 갑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케 스캔들 때문에 그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는 상황에서 수상을 받기니만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호프 정은이가 네. 미사일을 빵빵 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진짜 김정은이 살려준 건 아베밖에 없다고. 네. 그 부분도 이제 분석이 좀 있는데요. 그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계속 강조되면서 그 자민 공명 쪽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역시 아베 승리의 동력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아베 총리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1일에 도쿄 아키하바라역 연설에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2차례 발사했다. 북한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연설의 3분의 1 정도를 북한 위협론에 할애를 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한 자민공명당 정권 일본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강화를 한 거죠. 네. 자민당의 구호 자체가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였다고 합니다. 네. 맨날 삐떡하면 청와대 전화하고 맨날 트럼프랑 통화한다 그러고 맨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북한의 미사일이 이 자민공명당 특히나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아베 총리가
자신의 어떤 그런 탈출구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때 30%가 무너질 뻔한 아베 신조 지지율이 네. 40%로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 딱 이거는 내 타이밍이다를 본 거죠. 네. 그래서 중의원 해산 선거를 다시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고이케 유리코는 충분히 이제 궤도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잘 될 거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죠. 네. 그러면 고이케 유리코가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정치의 상식으로 보면 도쿄도지사 던지고 중의원 선거 나간다고 하고 그렇지. 그걸로 이제 반아베 전선을 확실히 하고 네. 반아베 깃발 딱 들고 야 이제 아베 신조 리더십으로는 일본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꾸고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서 대단히 의문스러운 행보를 고이케 유리코가 합니다. 네. 저는 이것에 대한 음모론을 갖고 있죠. 네. 네. 어떤 음모론이요? 일단 네.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음모론은 네. 이따가. 네. 네. 왜냐하면 음모론 괜히 얘기하면 또 저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이케 유리코가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당은 창당을 정확히 한다. 그 희망의 당이라는 걸 창당을 하죠. 그래서 네. 야 고이케 유리코가 나선다. 야 뭐 이제 첫 발을 내딛었네요. 이렇게 했는데 도쿄도지사는 내가 계속하고 중의원 선거도 출마 안 한다. 이랬어요. 네. 여기서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면은 수상을 안 한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네. 중의원 중에 수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이케 유리코가 수상을 할 마음이 없네요. 정권 교체를 할 마음이 없네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지? 근데 뭐 때가 좋게 이것과 더불어서 민진당의 셀프 해체가 일어나요. 네. 원래 민진당이라는 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일 야권의 이제 그 어떤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그 전까지 야권이라는 것도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달랐어요. 그 전에 있던 민주당 정권은 개헌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네. 완전히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네.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있던 뭐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슨 여러 당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일본 유신의회 이런 데는 개헌에 적극적이고 또 제가 기억하는 민나도당 이 모두의 당이라는 당도 개헌파였고 또 개헌파가 아닌 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합종연행을 해가지고 일부가 이 개헌을 바라는 쪽에 일부가 또 이 민주당과 합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든 게 민진당이고 이 민진당이 그런 어떤 그 개헌에 대한 어떤 개헌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고 일단 아베 신조를 공격해보자라는 이거 하나 갖고 뭉친 집단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집단이 이 고이케 유리코 돌풍에 힘입어 자기들끼리 이제 그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그 내부에도 그러면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수파의 대표로는 마야라 세이지라는 사람이 나오고 네. 진보파의 대표로는 이제 에다노 유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경선을 해서 에다노 유키오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수파가 이긴 거죠. 보수파가 이긴 상황에서 고이케 유리코가 뜨니까 이 보수파 당대표가 그러면 나는 선거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선거에 우리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희망의 당 고이케 유리코가 하는 희망의 당의 공천을 받고 싶은 분들은 빨리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민진당은 진을 해고 고이케 유리코는 뜨는 해니 다 그쪽으로 몰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당이 공중분해가 돼버리고 네. 이게 사실은 또 고이케 유리코가 뜰 수 있는 이 재료가 됐는데 네. 그러면 고이케 유리코는 그거에 대해서 야 민진당 다 와라. 우리 반아베 전선을 강화해가지고 한번 정권 교체를 그러면 너네 후보로 한번 해보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마야라 세이지가 하든지 아니면 뭐 에다노 유키오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아무튼 해보자. 이랬어야 되는 건데 네. 고이케 유리코가 뭐라고 하냐면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만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배제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네. 그렇죠. 예. 네, 희망의 당이라고 하는 당의 규모를 확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런 나랑 그 개헌과 관련해서 뜻이 맞는 사람만 와라라고 네.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사안을 받으니까 규모가 이제 확 커질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의 이 정치적으로 고약한 점이 뭐냐면 그 전까지의 그럼 선거 프레임은 반아베예요. 네. 반아베냐 아베냐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뭐가 쟁점이 되냐면 개헌에 대한 태도가 쟁점이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고이케 유리코는 개헌에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거든요. 찬성이죠. 아베 신조보다 더 하거든요. 그렇죠. 차별성이 그러면 없네. 그럼 고이케 유리코는 반아베입니까 아베입니까? 아니게 되는 거죠. 아베 편이죠 그러면. 네. 자기가 그걸 선택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베 신조랑 차이도 없는 사람이 그럼 왜 희망의 당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 난리냐 이게. 그렇죠. 그것은 차라리 경험 있는 아베가 낫지라고 네. 생각하게 되겠죠. 결국 그럼 고이케 유리코가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밥그릇 싸움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 그래도 좀 뭔가 자기 생각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네. 반아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념과 신념의 대결, 아베 신조라는 개헌을 하고 싶은 신념과 호언을 하고 싶은 헌법을 지키고 싶은 신념 이런 대결 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에다노 유키오가
입헌 민주당이라는 걸 창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있던 약간 리버럴 세력 중에 한 명이 네. 그 에다노 유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입헌 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입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장난 같지만 입헌 아니에요? 네. 결국 헌법을 갖다가 지금 어쨌든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도 헌법에 대한 개헌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한 거죠. 그래서 이 선거는 개헌에 대한 초반에는 아베냐 아니냐. 그렇죠. 아베를 심판하느냐 아니냐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아베는 이제 그걸 거부했죠. 국난을 돌파하냐 안 돌파하냐인데 그렇죠. 네. 그게 개헌으로 가면서 아베의 국난 돌파 프레임이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망했네. 국난을 돌파하려면은 우리가 군대도 가져야 되고 그렇지. 망했네. 외부의 어떤 위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평화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끝났네요. 북한이 미사일 쏜 순간 끝났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입헌민주당이 오히려 그 공산당 표까지 빨아들여서 네. 좀 성과를 확대했고 네. 그래서 2당이 된 거죠. 네. 아주 코딱지만한 2당이지만 그것도 2당은 2당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희망의 당은 뭐 폭망한 것이고. 네. 그리고 애초에 자민당은 그러니까 뭐 한 뭐 최소 100석 이상을 걷어서 네. 그 아베 총리의 세력 그 자민당과 그 공명당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큰 세력이라고 봤는데 네. 50석밖에 안 됐으니까 네. 아주 쪼그라드는 거고 심지어 이제 창당한 지 20일밖에 안 된 입헌민주당에게도 밀린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입헌민주당의 그 에다노 유키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때 이제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당시 민주당 정부는 엄청나게 인기가 떨어졌는데 그 이 대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대처를 좀 잘못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에다노 유키오는 관방장관이라고 하는 거를 역임하면서 지진 수습하면서 이제 잠을 자지 못해서 계속 이제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언론에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나오면서 민주당 정부는 싫으나 에다노에게만은 에다노 잠을 자라 뭐 이런 이제 그 그때 네, 네. 에다루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루가 네. 이제 동사잖아요. 그렇죠. 예. 에다노가 됐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때 이제 트위터 해시태그 이런 거 에다노 자라 뭐 이런 게 네, 나오기로 맞아요. 하고 예, 예.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예, 그때.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사고 전 에다노 유키오의 그 상당히 뭐랄까 얼끔한 모습. 프레시한 모습과 사고 이후에 거의 넋이 나가고 거의 인간 페인이 된 모습이 이제 대비가 돼서 네.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긴 했는데 근데 원체 민주당이 그 동일본 지진 이후로 거의 폭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일본 내에 있는 리버럴 세력이 거의 이제 그 뭐 이렇게 인기를 상실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베 총리가 거의 독주 체제를 갖춘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에다노 유키오가 다시 이렇게 뭐 큰 어떤 부활은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서 다시 일본의 리버럴 세력을 좀 재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건 한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리버럴 세력은 뭐 이번 선거로 다시 또 폭망을 한 거죠, 뭐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얼마 전에 한겨레 인터뷰한 그 일본의 무슨 저 교수 리버럴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 그걸 보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일본의 이른바 일본은 왜냐하면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진보라고 자칭하실 분들이 거기서 이제 스스로 리버럴이라고 하시니까 네, 네. 일본의 리버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제 입헌민당이 어쨌든 그 전까지의 애매한 그 민진당에서 분명한 뭐 리버럴 세력으로 섰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은 있고 뭐 이런 소리 하시는데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그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에다노 유키오가 그 좀 들이받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 들이받고 막 이제 할 말은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일관된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리버럴의 논리를 구현하는 그런 정치는 또 아니거든요. 좀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이지. 네. 그래서 그걸 또 갖고 뭐 이 리버럴의 희망처럼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네, 본인이 스스로 리버럴인 거를 네. 언론이 이제 리버럴이다 얘기를 하면 본인이 네. 거부한대요. 난 리버럴 네. 아니다고. 네, 나는 뭐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좌파냐 우파냐 얘기하면 난 상식파인데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랑 네, 똑같은 네.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념에 대한 어떤 뚜렷한 뭔가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충우돌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공무원처럼 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좀 뭔가 승부하겠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당이 지금 아베 총리하고 뭔가 좀 각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걸 아베가 신념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아베라고 각을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신념이 좀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태는 이 물론 이제 아베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 리버럴 세력의 무기력함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아베 신조의 보통국가화라는 이런 큰 정책에 대해서 일본 리버럴 세력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안 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이게 아베 신조가 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 보통국가가 문제다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개헌이 문제다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개헌이 민감한 사안이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또 개헌이라는 거를 그렇게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개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못 왜 해요. 그럴까요? 이게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봐도 네. 개헌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높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또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은 여론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특히나 이제 그 리버럴 세력들이라면은 그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좀 이렇게 좀 신념을 내세워야 좀 지지도 받고 그래서 아베를 대항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안 움직일까요, 그렇게? 일단 뭐 그거 뭐 일본이 전범 국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라면 그런 얘기 이제 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헌법을 고쳐가지고 또 주변국들을 그렇게 무섭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 같이 잘 평화롭게 살아야지. 네. 즉 동북아 평화 체제, 그러니까 평화헌법이라는 건 동북아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초석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전쟁 안 한다. 우리는 사이좋게 살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전쟁의 기억이 있는 세력들은 그렇지라고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느끼는 오늘이라는 것은 일본의 오늘이라는 것은 일종의 글로벌 뭐랄까요? 글로벌 죄인인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군대도 없고요. 완전 제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쩔입니다. 네, 네.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사느냐는 거죠. 우리가 네. 우리 일본 사람들은 언제까지 죄인 노릇을 해야 되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대중매체를 통해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감성이랄까요? 그런 것이 점점 제가 저 혼자 느끼는 건 점점 그런 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약간의 그런 뭐 진격에 거인 그런 게 저는 좀 그런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죠. 네. 언제까지 갇혀 있을 거냐 뭐 이런 얘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감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평생 거세된 채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이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 그다음에 뭐 센카쿠 열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야 독도는 한국 거야라고 민주당 정치 이 리버럴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생각도 이게 괜히 뭐 얘기를 시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뭐 논란이 크고 이런 게 싫은 거지. 동북아 평화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냐? 정책적 동의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장담 네.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분석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일본 젊은이들의 보수화적 경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도통신이 중의원 총선이 치러진 22일 전국 투표소 출구 조사를 하면서 지지 정당을 물었더니 20대에서 자민당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네. 20대의 자민당 지지도가 40.6%로 전체 연령대의 지지율인 36%보다 4%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40대에서 60대까지의 지지율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한데 이 40대에서 60대까지의 자민당 지지율을 보면 30% 초반인데요. 20대가 가장 지지율이 그러니까 20대 다음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높은 연령대가 바로 70살 이상의 노년층으로 40.2%라고 합니다. 네. 장년층은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고 젊은층과 노년층의 지지율이 높은 구도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18살, 19살들도 자민당 지지가 39.9%로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럴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신당인 입헌민주당은 오히려 반대로 노년층에서 지지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진보적이라고 할 만한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60대입니다. 17.8%고요. 70살 이상이 16.7% 지지를 하고 있고요. 10대에서 30대까지 해서 입헌민주당을 지지하는 퍼센트가 모두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 18살, 19살 때 입헌민주당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 14%의 절반밖에 안 되는 7%입니다. 네. 지지정당이 없다는 18, 19살 유권자가 24.1%로 전체 응답률인 18.8%보다 높았습니다. 네. 개혁 보수를 내걸고 출범한 신당 희망의 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10에서 12%로 나와서 나이대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까 그 김민아 씨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층이 더 이제 그 개헌이나 보통 국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좀 호언을 하고자 하는 입헌민주당 쪽의 지지층은 오히려 60대 그리고 50대 이쪽에서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시간은 아베 신조의 편인 거죠. 네, 네. 시간 특히 점점 더 젊은 세력이 커가면 커갈수록 아베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국가를 이렇게 막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 세력은 점점 나이를 더 먹어가고,
그들은 이제 입헌민주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그들이 또 그 연령대에서도 지배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보수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 미래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뭐 젊은 층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서는 뭐 원인이 다양한 걸로 꼽히긴 하는데요. 뭐 방금 말씀하신 이 전반적인 우경화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또 최근에 이 한국이나 중국 이런 쪽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혐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뭐 아베 정권 들어서 아베노믹스의 뭐 일종의 성공 이런 부분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노동인구, 구직자 수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좀 분석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좀 있나요? 네,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누어 봤을 때 이걸 유효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데 8월 기준으로 1.52배로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찾는 노동자 수가 직장을 구하려는 인원보다 50% 이상 많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이 넘친다. 네, 네. 비정규직이 많다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구하려고 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고용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베 정권의 인기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뭐 젊은 층이 보기에 경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게다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보수 성향을 충족시켜주는 아베 총리의 어떤 그런 그 신념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회는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이번에 저희가 짧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여행 갔다 온 거지만 그 단편적인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이제 후쿠오카 거리를 걷다가 그 아주 나이가 많은 그 전공투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로 보이죠.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선거를 앞두고 그게 뭐 헌법 개정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일본의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이제 일본을 뭐 리버럴이나 진보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그들이 이제 거의 다 늙어가고 이제 사회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일단 뭐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좀 예상이 돼서 약간 좀 슬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젊은 층의 어떤 그런 우경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가속화돼서 일본 사회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오른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이야기는 혹시 뭐 더 김연아 씨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애초에 고이케 유리코가 이렇게 좀 부목이 되고 이제 악계 스캔들이 나오고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아베 신조 총리의 뭐 위협이 된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일종의 그 당내의 비유하자면 당내의 정권 교체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음모론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고이케 유리코도 뭐 극우인사인 것이 분명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이케 유리코가 그렇게 큰 어떤 그 기대를 받게 된 원인인 이 스캔들이 사실은 극우 세력 내부에서 나온 스캔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모리토모 스캔들에서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그 어떤 핵심 증언을 한 사람도 극우 인사인 것이고 모리토모 학원의 이제 이사장 그리고 각계 학원 스캔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핵심 또 증언을 한 무슨 사무차관이 있어요. 전 사무차관 저 문부과학성에 맞나? 예. 그 양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물론 공무원이니까 고위 공무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나카소네 야스히로 쪽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 인척 관계가 있어요. 뭔가 물론 그 사람이 누군가요? 잊어버렸어요. 가고이케 전 이사장 아니요. 그 나카손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이제 총리죠. 그리고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자민당에서. 그쪽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어차피 보수 그 자민당 세력이 다수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이케 유리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아베 신조를 교체하려고 한 것은 분명하지만 개헌이라는 큰 틀을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다. 네, 네. 오히려 아베 신조가 수상을 하는 이상 과연 개헌이 될 것이냐 이 네.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개헌을 발의할 수는 있어요. 발의할 수는 있지만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위한 것이다. 네. 사적인 어떤 원한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 한 힘들 수 있다. 오히려 그렇죠. 네. 고이케 유리코 같은 사람이 나와서 크게 이제 이 여론의 바람몰이를 해서 개헌 동력을 갖고 가는 게 오히려 개헌을 사실상의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이렇게 자민당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이 배후의 어떤 그런 그 보수 세력들이 아베 총리는 어쨌든 그 기시노부스케든 뭐 가족의 역사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여론들이 너 가족의 어떤 그런 바람 때문에 자꾸 이 국가의 대사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개헌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제 그런 판단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렇죠. 네네네. 어떤 놈은 배후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고 네네네. 그런 판단들이 사실은 그 아키에스캔들이 확 점화하는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 이번 선거 구도에서 고이케 유리코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보면 네. 그 얘기들이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래 고이케 유리코가 네. 물론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제 호소카 모리로 이제 호소카 모리로의 일본 신당 뭐 이런 거 만들 때 자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자민당이 어쨌든 돌고 돌아 자민당의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라인이냐면 이시바 시게루 쪽 라인.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은 포스트 아베 신조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사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보다도 더 강할 때 이제 그래도 아베 신조의 대항마라고 해서 자민당 간사장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도쿄도지사를 고이케 유리코가 부소속으로 나와서 원래 지방선거는 다 부소속이지만 자민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나와서 당선된 게 고이케 유리코의 힘이 됐던 것인데 네. 그때 고이케 유리코를 자민당의 어떤 지지 후보로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예요. 즉 네. 자민당 내의 야당하고 고이케 유리코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고이케 유리코는 도쿄 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중앙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엔가는 아베 신조하고 얘기가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잘 얘기가 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포스트 아베 중에 한 사람으로 고이케 유리코가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에서 상호 간의 어떤 타협이나 뭐 이런 이심전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선거 전이라는 게 고이케 유리코의 이상한 선택이라는 게 그래서 벌어진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친다면 제 생각에는 향후에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희망의 당은 자민당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자민당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열린내각을 뭐 공명당하고만 꾸리더라도 앞으로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베 신조는 범 개혁 세력이 모이는 무슨 단위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일설에는 고이케 유리코가 그래도 야권 재편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네네. 이 거대한 의회 내에서 80%를 점하는 거대한 무슨 개헌을 추진하는 단위를 만들었을 때 희망의 당은 벌써 거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만 하기로 그럼 이게 준 여당화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준 여당화된 의회의 힘을 가지고 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개헌 찬성 여론이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시도라도 없으면은 국민 여론이 변하지 않는데 개헌이 되겠어요? 그렇죠. 개헌이 안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개헌까지 가는 것이고 개헌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자민당의 플랜 A, B, C의 네. 얘기들이다. 저는 이번 그렇게 보는 선거들이 거죠. 큰 그림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죠? 혼자 집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나 한다는 거죠. 일본인들이 충분히. 만든 플레이스테이션 4를 하면서. 네.